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가장 위험한 물질은 세순도 플루토늄도 아닌 거짓말이었어요. 1986년의 거짓말. 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이 2006년 방영한 다큐멘터리 체르노빌의 전투에서 구소련의 알라 야로신스카야 전 최고 소비에트 위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은폐했던 600쪽가량의 체르노빌 보고서를 1991년 소련이 무너졌을 때 입수, 1994년 체르노빌 감춰진 진실을 펴낸 사람입니다. 프랑스 다큐 감독 토마스 존슨이 사고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체르노빌의 전투는 야로신스카야의 책과 미공개 기록 영상, 당시 피해자, 사진기자, 사고 수습 요원 등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토대로 했습니다. 방사능 피폭 사망자 수, 기형아 출생 등 철저히 숨겨. 야로신스카야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 당국은 방사능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사고가 난 1986년 4월 26일로부터 2주 남짓 지난 5월 12일에 작성된 보고서는 이미 198명이 원전 사고로 입원했고 이 중 345명이 방사성 병변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방사선의 인체 흡수 기준치를 갑자기 5배 올리는 식으로 환자 수를 줄였습니다. 야로신스카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준치를 올리자 갑자기 사람들이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구소련 정부가 사건 발생을 이틀 동안 감추다 인정한 것도 자의가 아니라 떠밀려서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1200km 떨어진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전 등에서 평소보다 6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북유럽 국가들이 소련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5년 후인 1991년 4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때까지 소련 정부가 대외적으로 인정한 체르노빌 사고 사망자 수는 원전 직원 2명, 소방대원 29명 등 31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의 전투에 나온 당사자, 목격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30여 명이 즉사 혹은 수개월 내 목숨을 잃었고 헬기에서 원자로에 모래, 붕산가루, 납 등을 투하했던 조종사 중 600여 명이 방사능 피폭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녹아내리는 핵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원자로 지하에 냉각장치를 설치하려고 동원했던 광부 1만여 명 중 2,500여 명이 40세가 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 등에 동원된 예비군 등 해체 작업자 50만 명 중 2만 명이 숨지고 20만 명이 장애인이 됐으며 나머지도 심장, 위, 간, 콩팥,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반복적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다큐는 그런데도 이런 희생자들과 원전 피해 이주민 13만여 명에 대한 정부 차원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발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추정한 체르노빌 사망자는 수십만 명.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 발간한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 영향과 특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1986년부터 95년까지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인력과 원전 인근 30km 내 주민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60만 명 중 4,000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일부 지역의 주민 600만 명 중 5천여 명도 방사능 피폭으로 이 기간 중 사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06년 체르노빌 재앙,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주요 피해 3개국에서 약 20만 명이 추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발간 당시의 최신 연구 자료를 집대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암과 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원전 인근 30km 이내에 거주한 임산부 중 절반 이상이 빈혈에 시달리거나 태반 형성에 실패하는 등 합병증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색체 변형 등 유전적 결함이 보고된 사례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일반 지역의 3배, 러시아 피폭 지역은 4배가량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피폭 지역에서 심혈관계, 호흡계, 소화계, 내분비계, 근육, 피부, 생식, 면역, 신경기능 등 인체의 거의 모든 계통에서 질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어린이 암 환자 급증. 당국은 원전 관련성 부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루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구소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후 7년이 흐른 2018년까지도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수백 톤씩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2020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2013년 9월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2017년 12월 원전 재가동 허가를 내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일부 종목을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2016년 6월 공표한 현민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사고 후 2016년 3월까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갑상선암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모두 191명이었습니다. 소아 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 2~3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조사 대상인 후쿠시마 어린이 및 청소년 약 37만여 명을 100만 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환자, 의심자 수는 516.2명이나 되는 셈입니다. 2012년 국내 환경운동가들이 창간한 타렉신문의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 사고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원전의 방사성 물질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시 후쿠토 후쿠시마현 건강조사 검토위원장은 2016년 3월 소아 갑상선암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제환경역학회의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원전 사고 이후 배출된 방사선량이나 장복기 등을 고려하면 방사능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사능 피폭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의료계에서 나오는 통계는 원전 사고가 주민 건강에 이미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7년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엄 원전과 건강에 참가한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원장은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암 환자 등의 증가 추이를 설명했습니다. 원전 사고 직전인 2010년과 비교해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소장암은 4배, 전립선암과 뇌출혈은 각각 3배, 대장암은 2.97배, 백내장은 2.27배로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2014년 독일 과학자 하겐 셔브가 발표한 후쿠시마의 영향, 일본에서의 사산과 유아 사망 연구에 따르면 사고 원전 인근인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등 4개 현의 2012년도 자연 사산율이 원전 사고 전보다 12.9% 높아졌습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2017년 11월 22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암이나 유전병 사례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방사능 피해를 적극 규명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 정책은 탈핵. 가장 안전한 핵정책은 탈핵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의 절반이 폐허가 되고 국민의 절반이 피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위험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국제사회와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풍력, 태양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헬렌 칼디코트 재단 주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의학적 생태학적 결과 심포지엄에
비디오 영상으로 등장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총리였던 그는 사고 이후 도쿄 및 수도권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km 이내 5천만 명의 주민이 피난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고로 겪은 후 원자력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원전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독일 공영방송 체대 F의 다큐멘터리 후쿠시마의 거짓말에도 출연해 원전사고 배후에 있는 일본의 원자력 패거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원자력의 위험을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 온갖 형태의 압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학의 연구자가 원전의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면 출세 찬스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정치가는 온갖 원조를 전력회사 등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전의 위험성 따위를 문제 삼는다면 그런 원전은 바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원전을 추진한다면 많은 종류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문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나 매스컴도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밀접하게 빙 둘러쳐져 있어서 원전에 대한 비판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원자력 폐거리는 중요한 결정사안에서 총리까지 배제시킬 정도로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원전 사고 보도가 있고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도쿄전력으로부터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폭발이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오토 총리의 이런 각성에 힘입어 2012년 9월 당시 일본 집권 민주당은 2030년 원전 제로를 명기한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선거에서 아베 신조의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민주당의 탈핵 선언을 처리하고 2014년 4월 원자력은 에너지 수급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부 위의 나라 일본. 한국이 따라가선 안 돼. 일본 정부가 원전을 다시 운영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이 원전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전 기술은 미성숙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그것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이자 핵을 넘다의 저자인 이케우치 사토루는 2017년 9월 8일 단비뉴스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을 비판하며 결국 일본도 탈핵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가치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안전성을 중시하는 가치는 길게 갈 것입니다. 그는 저서에서 지진과 지진 해일이 빈번한 일본을 두부 위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50개가 넘는 원전을 운영한 이유는 원전 이익 공동체 펜타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 관료, 전력업계, 언론, 원자력 전문가 등 오자가 결탁해 원전의 안전 신화를 널리 퍼뜨리고 사람들이 이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전의 가동 규모와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 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국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7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동 중이던 원전은 5기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54기에 비해 미미합니다. 그린피스 장다울 선임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원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재가동을 둘러싼 소송도 걸려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전은 10기에서 15기 사이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2월 가동 중인 원전이 24기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이 그대로 추진돼도 원전을 다 닫는 데는 앞으로 60여 년이 더 걸릴 전망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2030년에도 국내 발전량 1위는 석탄, 2위는 원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략 수급 기본 계획과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을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환경보호와 안전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미세먼지와 재난의 우려가 큰 석탄 화력, 원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30년에도 석탄의 비중은 36.1%, 원전은 23.9%로 두 발전원은 여전히 60%가량을 차지합니다.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지낸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김창섭 교수는 2018년 1월 12일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발전 비용이 싼 에너지원을 우선하는 경제 급전에서 환경 영향을 중시하는 환경 급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급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데 급전 순서와 관련해 시장 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하자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연 에너지국장은 2018년 2월 2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획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수 관료가 결정권을 갖는 중앙 집권적 하향식 계획 대신 지역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 에너지 전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